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기호 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조문 특강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강의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짧게 OT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강이라 하더라도 뭐 OT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특강이라서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작할 때 짧게 얘기 나누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 본격적인 강의는 이 조문 자료 가지고 진행합니다. 이제 각자 보시는 뭐 법전이 있으시면 그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올려놓은 조문 자료 가지고 강의를 수강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특강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이제 따로 이제 공개 오픈 강의로 진행하지 않고 저 혼자 촬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는 이제 무료 강의로 이제 공개 강의로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뭐 촬영 자체는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오늘부터 수목금 찍는데 이제 강의 업로드는 하루 늦게 되니까 아마 목요일부터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3회 업로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무사 강의든 뭐 공무원 강의든 변시 강의는 제가 안 합니다만은 아무튼 노무사 강의든 공무원 강의든 할 때 공개 강의 자체는 뭐 거의 하지 않는데 거의 유일하게 찍는 게 조문 강의예요. 그래서 그 수강 대상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노동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강 가지고서 노동법에서 특히 우리 수험 노동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노무사 수험생들이 이제 메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변시라든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5급 공채, 행시에도 선택 과목으로 노동법이 있죠. 그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문 특강이 처음에 입문에 있어서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존의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1차 강의든 2차 강의든 특히 이제 기본 강의 수강하신 이후에 아무래도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문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 보겠다, 이런 분들한테도 이게 꽤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걸 촬영하는 이유는 가장 크게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노무사 2차 수강생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노무사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부터 차근차근 따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1차를 과정을 스킵하고 처음에 입문 자체를 2차 연기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차 강의는 연기라고 하더라도, 기본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의 특성상 조문의 짜잘짜잘한 내용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2차 기본 강의에서 이제 제가 다 커버를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2차 연기로 노동법 입문하실 분들이 그 이후에 조문 특강 들으시면서 가장 집중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 같은 경우는 뭐 자료에 나와 있죠. 1번 법 규정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험 노동법에서 주로 보게 되는 근기법하고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조문 순서에 맞게 한번 쭉 빠르게 훑어보는 거, 내용을 이해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목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번에 각 규정의 유기적 관련성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객관식 시험하고 주관식 시험하고 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든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는 나무예요. 왜냐면 시험이 나무에서 나오니까. 객관식 시험이야 정말 짜잘짜잘한 나무에 막 줄기 막 가지 하나에서 문제를 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주관식 시험도 어쨌든 노동법이라는 큰 체계 하에서 숲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나무 논점들만 잘 이해해도 문제를 푸는 데 사실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입문하실 때, 특히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실 때 큰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숲을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또 하나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는요,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데, 오늘은 짧게 OT 진행하고 지금 하고 있죠. 예, 해가지고 헌법상 근로의 권리부터 시작해서 근기법 내용들을 들어가는데 임금까지 오늘 보게 되고요. 내일 이틀째 강의에는 이제 근기법 나머지를 보게 되고 노동 3권 헌법상 조항들을 얘기한 이후에 노동조합법 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노동조합법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자를 보시죠. 자, 조문자를 보시게 되면 1페이지에 파트 1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래가지고 헌법 32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자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 32조를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근기법 내용들을 쭉 깔아놨고요. 물론 이제 법, 령, 규칙 중에서 아무래도 조문특강 특성상 령, 규칙까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법 중심으로 근기법을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는 헌법상 노동 3권, 즉 헌법 33조를 깔아놓고 노조법 조문들 법 중심으로 깔아놓고 그렇게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노동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 불평등한 관계를 어느 정도라도 평등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민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죠. 근데 그에 반해 노동관계에서 규율하는 건 근로자와 사용자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 그 관념 속에서 그 내재된 그 관점은 뭐냐면 그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현실 노사 관계에서 대등하다면 노동법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민법으로 계약 관계는 얼마든지 규율 가능하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불평등을 좀 어느 정도라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것, 그게 바로 노동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평등한 관계, 가벌 관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종속성, 종속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노동법이란 건 무엇이냐면 1대1 관계에서, 그렇죠?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1대1 관계에서 얘네가 평등하지 않으니까 약자들인 근로자들에게 뭔가 좀 더 무기를 잡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근로라고 부르죠.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좀 더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1대1 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하지 않으니 약자들인 근로자들에게 무언가 힘을 좀 실어줘야지. 단지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약자들은 1대1 관계를 뛰어넘어서 1대 다 관계, 즉 근로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때로써 무리를 지어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사용자랑 교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기본 방향성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근대 시민사회, 이제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근대 시민사회가 들어오면서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 계약 자유 원칙. 당사자 간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근대 시민법 기본 원리의 첫 번째 원칙으로서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소유권 절대 원칙. 개인의 소유권은 국가가 이렇게 뭐 침해하거나 그럴 수 없겠더라. 보장을 해줘야 되겠더라.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른바 과실 책임주의예요. 실수한 사람들이, 과실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자. 그래서 과실이 없는 사람들은 책임지지 말자 해주고, 과실 책임주의. 요게 이제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이라 불리는 그런 원칙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제 봉건사회, 왕정시대 이런 데랑 생각해 보면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이른바 시민계급이 등장하면서 시민사회 태동 이후에 이렇게 당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자유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책임주의 이런 것들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회를 말도 안 되게 발전시켰죠. 근데 노동관계에서는 이런 식의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당사자가 대등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의 3대 원칙에 의해서 규율했을 때 정의가 실현되는 건 당사자가 완벽하게 대등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우리는 종속성이라고 하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인 이제 대등한 관계, 이걸 전제로 만들어 놓은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으로는 노동관계를 규율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에 약간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수정했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계약자유 원칙, 이걸 가지고서 얘네는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당사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왜냐? 계약은 신성하니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한쪽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근기법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좀 집안이 어려운 가정에서 청소년인, 뭐 예를 들어 만 12세 이런 애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특정 회사에 가가지고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얘기하는 거지. 너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이제 사회생활 배우는 거니까 너는 임금을 좀 많이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배우는 타이밍이니까 일도 오래 해야지.
그렇죠? 휴가 같은 거, 아직 사회생활 안 해봤고 막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연차휴가 이런 거 없어. 휴일 그런 게 어딨어. 사람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뭐 근로시간 뭐 80시간, 100시간 근로하는 걸로 하면서 시급은 1,000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이게 계약자의 원칙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과연 이게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진짜 이게 평등한 계약인 것이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고민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갑을 관계, 종속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 평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계약은 그냥 당사자의 자유의사, 여기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좀 공정하게 실질적 평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무기를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 원칙의 수정을 가져오죠. 계약 공정의 원칙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가 평등하지 않은데 계약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너네랑 마음대로 계약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잡아줘. 네가 마음대로 어떻게 계약하든지 간에 임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되고 근로시간은 최소한 이만큼은 넘으면 안 되고 최소한 휴일, 휴가, 휴게 시간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에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헌법상 권리로서 이걸 바로 우리는 근로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국가는 이거를 근로의 권리로서 네가 일을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권리가 되니 그걸 국가가 보장해주마. 헌법상 권리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의 근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들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간단해요. 1대1 계약 관계에서 이게 실질적 평등성이, 대등성이 담보되지 않으니 아무래도 너네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잡아줘야지. 최저 근로조건을 잡아주는 것들. 그게 근로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죠. 물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것들은 바로 근로기준법이죠. 노무사 1차 시험이든 노무사 2차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행시, 5급 공시 시험이든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의 핵심은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좀 더 나가보면 자 그러면 1대1 관계에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불평등, 개인이 입게 되는 불평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평등을 담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근로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최저 근로 조건이라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니네가 마음대로 계약하더라도 임금은 이만큼은 줘야 되고 근로시간 이거 넘으면 안 되고 이걸 들어가는 건데 이것만으로 왜 한계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속성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입법자들은 우리 헌법을 통해서 근로의 권리가 보장돼 있으니 입법자들은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의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저 근로조건이 사업장 내에서는 마치 절대 기준인 양,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인데 그것만 해주면 되는 양, 그런 식의 절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최저 기준 이상의 무언가를 따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교섭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 교섭이라는 게 근로자와 사용자의 1대1 교섭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자한테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잘 들어주면 뭐 되는 건데 사용자가 잘 안 들어주면 이 집단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기 전까지 우리 일을 못하겠다. 이걸 우리 뭐라 부릅니까? 사회적으로 파업이라고 부르죠. 우리 법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파업을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사용자로부터 따낼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근대시민법 원칙의 3대 원칙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 원칙,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이거 집단적인 노무 제공 거부를 통하여 파업을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18세기 영국의 단결금지법 뭐 이런 시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그래서 파업이 금지되고 노동조합 결성이 금지되고 그 자체로 뭐 사용되고 이랬던 시절들이 분명히 우리 역사에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파업권, 노동조합 결성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선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인 소유권 절대 원칙에도 수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권리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렇죠 사용자의 소유권도 재산권도 침해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노동조합의 파업 이런 것들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사용자가 수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른바 노동 3권입니다. 뭐 책에 따라서는 뭐 근로 3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동 3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동 3권 간단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걸 우리는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데 단결권, 노동조합을 조직, 결성, 가입, 운영할 권리 단체 교섭권 그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 가지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 단체 행동권 사용자가 교섭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잘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단체 행동권 이걸 합쳐서 우리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걸 합쳐서 우리는 노동 3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노동 3권을 구체화시켜주는 법률 그걸 우리는 뭉뚱그려가지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런 식으로 불러요.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노조법 혹은 노동조합법 뭐 경우에 따라서는 노노법 이래 부르기도 하는데 약어가 중요치 않고 어쨌든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조합법이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몇몇 법률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노조법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변호사 시험에서도 5급 공채에서도 노무사 1차, 2차 시험에서도 집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노동조합법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 조문 특강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조문의 기본 내용들, 조문의 기본 체계들 이런 것들은 뭐냐?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서의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에서의 노동조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 과실책임주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왔던 것이냐 이거는 약간 부문별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 과실책임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관계에서 바로 업무상재예요. 그러니까 업무상재라는 게 뭐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혹은 장애가 남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근데 시민사회에서 과실책임주의 하에서는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규율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업무상재해 발생 과정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뭐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만 과실이 없다면 책임질 게 사용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로지 근로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재해 발생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분담된다. 그럼 사용자는 딱 그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삶들이 파탄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다친 건데 네 잘못으로 네가 쳤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래 버리면 개인은 그냥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가 시스템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과실 책임주의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으니 일종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혼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업무상재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럼 서구에서 그럼 어떤 분위기였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19세기에 서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 비록 회사는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네가 고용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으니까 그냥 회사가 책임져라. 이런 식의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 흔적이 지금 근기법에도 있어요. 그렇죠? 이따 뭐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흔적이 근기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넘어가면서 거기서 한 발 더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 회사가 책임져라. 이것만으로도 근로자들의 적어도 안전에 있어서의 노동 환경에 있어서의 안전, 거기에 있어서의 삶은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그것만으로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의 사이즈에 따라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보상 해줌으로 인하여 회사가 망해버리는 이런 식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는 국가들이 볼 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이거는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업무상재해를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통한 산재보험제도가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기존에 회사가 책임져 왔던 업무상 재해를 이제 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신 이게 사회보험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험료 내야 되겠죠. 근데 원래 회사가 책임지는 것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좀 확증을 시켜준 거니까 당연히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내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든가 산재보험 임의가입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료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회사에서 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산재보험 제도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식의 틀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서의 대표적 법률인 근기법, 그 다음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에서의 대표적인 법률인 노조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가시죠. 파트 1 개별적 근로관계법. 대한민국 헌법 32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의 권리는 헌법 32조에 있고요. 노동 3권은 헌법 33조에 있어요. 32조 보시게 되면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밥 먹기 위해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우리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헌법상 권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근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측면을 신경 써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챙겨야 되겠다. 이게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좀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저 근로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전자의 측면들을 우리 뭐라 부르냐? 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후자의 측면을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아니고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뭐 조문들은 넘어가시고 헌법 32조 3항 보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인간이잖아, 인간. 사람. 짐승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이걸 우리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률을 통해서 최저 근로조건을 잡아줘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근로기준법, 줄여서 근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목차 같은 걸 잡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법률은 1장에서 총칙이 나옵니다. 그럼 총칙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간단해요. 이 법의 목적이라든가, 그렇죠? 이 법의 적용을 위한 정의 규정이라든가, 기본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 법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총칙을 통해서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등하지 않은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겠어요? 근로조건의 설정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호가 필요할 거예요. 두 번째, 근로계약의 내용. 이걸 우리는 근로조건이라고 하죠. 근로조건 가지고 뭔가 규율이 필요할 거예요. 세 번째, 근로관계가 끝날 때. 예를 들어 해고 이럴 때 뭔가 보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뭔가 보호가 필요한데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분량상 제일 많은 건 근로계약의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임금, 뭐 근로시간, 휴가 뭐 얼마나 많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2장의 근로계약 파트를 통해서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나면 3장부터 근로조건의 내용들, 근로계약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할 때 근로계약의 내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는 것, 그걸 우리는 임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2장 근로계약 파트에서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을 얘기했다면 3장 이제 임금을 통해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제일로 중요한 거, 임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4장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근로조건. 바로 근로시간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얼마 받을 거냐, 몇 시간 일할 거냐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근로시간을 얘기하고요. 근로시간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휴게라든가 휴일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얘기합니다. 거기까지가 4장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의 아주 굵직굵직한 기본적인 내용은 딱 끝났어요. 근데 5장을 가봤더니 갑자기 여성과 소년이 나와요. 여성 근로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애기들 근로에 대한 보호 이런 거겠죠. 갑자기 얘는 왜 튀어나오는 거냐? 이유가 있어요. 다시 올라가 보시면 헌법 32조 4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4항 5항 때문에 헌법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상 명령이에요. 우리 국가가 헌법을 통해서 입법자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명령 같은 겁니다. 이걸 꼭 잡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법자들이 근로계약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2장을 통해서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을 얘기했죠. 3장을 통해서 근로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임금을 얘기했어요. 4장에선 근로계약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근로시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이 딱 끝나버렸죠. 그리고 나니까 또 오른 거예요. 아 맞다, 헌법. 그러면서 헌법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라 그랬지. 거기에 대한 보호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5장 여성과 소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장을 가보시면 안전과 보건인데요. 이제 사람이 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게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규율하니까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그 사이에 6장에 2가 들어와 있는데 뭐 이거 장수가 6장, 7장, 8장 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6장에 2가 있다는 건 어느 순간 중간에 끼워져 들어왔다는 거죠. 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그게 근기법 6장에 2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들입니다. 그다음 7장 기능 습득 이거는 이제 그 애기들 이제 그 기술 가르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는 없는 게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 8장 재해보상이에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무과실책임주의 혼용의 흔적들이에요. 실무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 산재법에 의해서 업무상재해를 규율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거의 빈틈이 없는데 아주 드물게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이론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근기법상 재해보상 제도에 의해서 이 근로자가 당하게 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는 내용들이겠죠. 그게 8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을 가보시면 취업규칙이 나와요. 얘는 뭐냐? 우리가 사회적인 용어로 사규라고 부르죠. 사규. 그렇죠? 회사 규정. 급여 규정, 인사 규정, 징계 규정, 승진 규정, 규정의 명칭은 다양한데 그런 사규를 통칭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회사의 룰을 만드는 건데 회사가 사규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획일적으로 컨트롤을 하죠. 근데 그거를 회사가 지 멋대로 만들었다가 지 멋대로 바꿨다가 이래버리면 근로조건의 안정성이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가 볼 때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이런 것들도 법을 통해 컨트롤이 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9장 취업규칙을 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10장에서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만 기숙사를 두는 회사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들도 법을 통해서 기본 내용들을 잡고 있습니다. 자, 11장에서는 근로감독관 등 해가지고요. 우리 노동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들, 요즘에는 9급 분들도 가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이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근로감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등 관련 법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근기법에서 감독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권한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근거를 좀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벌칙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 입법을 통한 일종의 형사처벌 조항이죠. 노동형벌이라도 부르는데 우리가 형사처벌 규정이라는 게 꼭 형법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개별 법률들을 통해서 처벌 조항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에 있는 처벌 조항들 이거를 이제 노동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칙에는 말 그대로 검사의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전과자가 돼버리는 형사처벌도 있지만 행정벌의 일환인 과태료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벌칙 파트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요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이 페이지 가시면 1장 총칙 들어가는데요. 1조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헌법에서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면서요. 결국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법을 통해서 이 최저 조건을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질 수 있어야 소비를 할 것이고 그래야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죠. 돈이 돌 테니까. 경제 발전에도 나름대로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기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조 정의를 보시면 정의에서 1호를 보시면 근로자란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게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형식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로라는 건 뭐냐? 3호에 나와 있어요. 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왜 만들어 놨겠어요? 이거는 혹시라도 우리가 정신노동에 대해서 좀 경시할까봐 그런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라는 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자, 그러면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근로라는 게 임금은 무엇이냐? 그게 5호에 있어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금이에요. 자, 그러면 근로자의 정의 규정하고 임금의 정의 규정을 문구 그대로 보게 되면 약간 좀 순환 논리에 빠진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근로자인데 또 임금을 가보면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게 임금이래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야 근로자고 근로자가 받는 게 임금이고 일종의 순환 논리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기 위해선 하나의 해석상 요건이 필요해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내가 제공하는 노무가 종속관계 하에서 제공돼야 근로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맨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노동법이라는 건 대등하지 않음을 전제로 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종속관계 하에 있는 사람들, 종속성 이렇게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비해서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관계를 규율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제공하는 노무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노무, 즉 근로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공하는 노동력이 그냥 진짜 무슨 도급계약처럼 혹은 위임계약처럼 진짜 대등한 관계에서 제공된다. 그러면 그거는 노동법의 보호 내용에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외관이 어찌 돼 있든 실질을 봤더니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그의 대가로 받는 것은 임금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근로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체결한 계약은 바로 4호에 있는 근로계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떠올려야 할 것이냐? 종속성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근기법 총칙 파트 짧게 한번 구조를 잡아보죠. 우리는 지금 1조의 목적을 본 이후에 2조의 정의 규정을 통해서 가장 기본 개념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 노동법이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근로자예요. 근로자를 왜 보호하려고 하느냐? 을들이니까. 가불관계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으니까.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지시받으면서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 2조 1항 1호에선 그걸 우리는 근로자라 그래요. 근로자를 판단하는 이유는
근기법의 보호 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받고 일을 한다고 하여 다 근기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 돈을 받고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 환자가 나를 고용한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무사인데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대리해줘요. 우리가 저 의뢰인에게 고용된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고 하여 다 그게 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게 근로냐? 바로 나의 제공되는 노동력이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것이어야 그게 근로가 되겠다. 그러면 그 근로 제공의 상대방은 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체결한 계약은 사호에 있는 근로 계약이 될 것이고, 이때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이 금품, 이게 5호에 있는 임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의 규정상의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일관되게 보기 위해선 종속관계를 기울이라는 게 노동법이지. 이걸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기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고 근기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용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근로자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종속성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공하는 지금 노동력이라는 게 뭔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종속관계 하에서 제공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건 법이 없어요. 그건 해석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필요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조문 특강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건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는 무엇이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용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업주를 말해요. 이 회사의 주인, 근로계약의 상대방. 나는 저 사장, 개인 기업에서 저 사장이랑 근로계약을 체결하죠. 법인의 기업은 법인 그 자체와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의 사용자예요. 근데 우리 근기법은 지금 보시겠습니다만은 사용자의 개념을 전통적인 의미의 사용자인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좀 더 넓혀놨어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근기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범위를 넓혀 놓았느냐? 이 회사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지시권, 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거예요. 그럼 그들도 근기법의 준수 의무를 부담시켜야 이 근기법의 정신이 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근기법의 정의 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개념을 조금 넓혀놓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사용자라는 건 사업주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용자란 사업주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사업주란 말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사용자를 넓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사업의 경영 담당자는 누구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이 사람 거는 아닌데 자기 회사인 양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의 대표이사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이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고요. 그러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관리자급들, 뭐 팀장님들, 부장님들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업경영 담당자인지 행위하는 자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직급을 가지고 일률적 판단할 것이냐? 그럴 리가 없지. 마찬가지로 실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 종속성이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질을 봐야 되고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직급, 직위 이런 걸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해석상 기준들이 법원의 해석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조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특히 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판례는 왜 나왔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결고리 일종의 그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칙 파트를 통해서 누가 지켜야 되고 누가 보호를 받는가 이걸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보호받는가, 누가 지켜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키고 어떤 것들에 의해 보호를 받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총칙 파트에서는 기본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들을 규율하는 근로관계에서의 기본 원칙, 그게 3조부터 5조까지 일단 나와요. 이건 뭐냐?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3조부터 5조의 내용은 실제 근로관계에서 무언가를 실제 컨트롤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좀 형이상학적인 원칙으로서의 기본 원칙, 말 그대로 그냥 좋은 말, 뭐 성경책,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보시면 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 말 그대로 최저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동등하지 않아요. 근데 동등할 수 있도록 애를 써봐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노동법이 지향하는 바죠.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평등하지 않지만 평등함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단체협약이라는 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 집단적 합의, 그게 단체협약, 줄여서 단협이고요. 취업규칙이라는 거는 회사의 사규다, 한번 말씀을 살짝 드렸던 것 같아요. 근로계약이라는 건 1대1 계약 합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죠. 이거 서로 잘 지켜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선언적 의미로서 3조부터 5조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6조부터 10조까지 또 둬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두는 거냐? 어쨌든 간에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쓰는 사용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왜냐? 사람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고 파는 계약이긴 한데 나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파는 쌍무유상 계약이에요. 근로계약이라는 건. 근데 파는 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을 팔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네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지켜야지 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기본 원칙. 이건 조금 더 이 3조에서 5조와 다르게 현실적인 규정들인데요. 이걸 우리가 근로자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인격 보호 원칙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인격 보호 원칙에 대한 얘기들. 그래가지고 3조부터 5조까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을 쓴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6조부터 10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 전부 다 범죄예요. 위반하면 형사처벌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느냐? 6조 가보시죠.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처우를 하지 못한다. 수험판에서 보통 이제 성국, 신, 사라 불리는 거예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마라. 이 차별에 대한 이 반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좀 1차원적으로 얘기해 보면 모두가 힘든 건 참아요. 근데 나만 힘든 걸 잘 못 참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이 대우해 주어라. 이래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어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어도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라. 말 그대로 기본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갑이란 근로자와 을이란 근로자가 있는데 사용자가 갑보다 을한테 임금을 더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하는데. 왜 그러냐? 을이 일을 훨씬 잘해서, 성과가 훨씬 많아서. 이러면은 이건 아무 문제 없지. 그렇죠? 대신 우리가 근기법 총칙을 통해서 규율하는 건 단지 성별을 이유로, 단지 국적을 이유로, 단지 신앙을 이유로, 단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건 안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7조를 가보시면 강제근로의 금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노동력 제공을 하는 게 일종의 한쪽의 급부죠. 그러니까는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무슨 노예 부리듯 그렇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너는 계약했으니까 무조건 계약을 지켜야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와서 일해. 이런 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 근로 금지. 읽어보시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 계약 관계를 어떻게 계약했든지 간에 억지로 일시키지 마라. 물론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계약 위반이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건 그거고 계약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막 때린다든가 협박한다든가 막 감금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렇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니까 사람이잖아요. 자, 8조 폭행금지.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라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데 이유가 어딨어. 이유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입법자가 얼마나 꼼꼼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거예요. 혹시 사고 발생의 예방을 위해 때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요즘도 그런가? 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 때려야 사고 안 남,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아예 깔끔히 써놨어.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데는 정당한 이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도 때리지 마라. 이거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형법에 의해서 폭행 혹은 상해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진짜 대등한 사람끼리 때리는 거죠. 그나마. 근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린 건 뭡니까? 자기 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못되게 얘기하면 밖에서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죠? 회사에서 좀 직급점이 있다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세워놓고서 때리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진짜 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사람은 때리면 안 됨. 이거를 형법에 폭행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세게 규율하는 게 8조에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구조를 가보시면 중간 착취의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 착취란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 가지고 장사하는 거, 이게 중간 착취예요. 자, 보시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 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한 게 보통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라는 거는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건데 여기는 주어가 사용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근기법에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닌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도 금지하는 거, 이런 거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지금 보신 중간 착취 배제. 또 하나는 뭐냐? 저 뒤에 나오는데요. 오늘 볼 거예요. 취업방해 금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취업 못하게, 그렇죠? 일자리 가지고 막 탄압하는 거. 이런 거는 사용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근로자끼리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힘 있는 제3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금지 주어로서 누구든지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근로자가 구조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뭘 금지하는 거냐?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그러니까 법률에 따르면 중간에 낄 수 있긴 있습니다. 자, 뭘 못하는 거냐? 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취업에 영리로 개입한다. 이거는 결국 이런 거죠. 일자리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 일자리 가지고 장사할까봐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헤드헌터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일자리 소개해주고 꽂아주면서 돈 받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뭘 금지하냐?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다. 이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일자리에 꼽아준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노동 대가를 내가 일부 중간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중간인으로서의 이익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얘가 하는데 돈의 일부를 내가 먹는 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기계처럼 뭐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사실은 파견이 이거죠. 파견은 뭐냐면 3면 관계예요. 우리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1대1 관계죠.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요. 근데 파견은 뭐냐면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파견 사업주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 부르냐? 사용 사업주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사업주가 둘인 거예요. 근로계약은 여기 가서 얘랑 체결했는데 얘네끼리 얘에 대해서 파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계약을 얘랑 했지만 일은 여기 가서 하는 거.
그래서 근로계약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주인, 사업주인, 파견사업주. 내가 실제 일을 하는 회사에서의 사업주인, 사용사업주 이 둘이 분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여기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사람인데 무슨 기계 리스하는 것처럼 리스비 비슷하게 파견비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 이윤 떼고 임금은 또 얘가 주는 거지. 이런 구조예요. 사실은 거의 뭐 물건을 리스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이게 파견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뭐냐 대놓고 중간이 이익취득이에요. 얘는 자기 직원 보내놓고 지가 중간에 돈을 먹고 있죠. 이런 걸 금지하는 거예요. 파견은 왜 가능하냐? 법률에 의해 허용되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람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물건 팔듯 하면 안 되지.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게 구조 되겠습니다. 자, 10조 가보시면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에요. 어쨌든 네가 직원들을 쓰더라도 저 사람도 우리나라의 국민인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은 보장해 줘야지. 이게 10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11조, 12조에서는 적용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10조 이전까지는 적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쓰는 회사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이걸 하는 건데 그러고 나니까 11조, 12조에서 총칙의 일환으로서 적용 범위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쓰는 회사라고 하여 근기법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들을 다 준수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알바생 한 명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차휴가 주고 막 예를 들어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들을 고려해가지고 11조, 12조에선 적용 범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이전까지는 사람을 쓰는 회사라면 무조건 준수해야 되는 기본 원칙, 사람을 쓰는 거면 이 정도 인격 보호 해줘야지 이런 거였다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보호를 얘기하려다 보니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 범위가 11조, 12조에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적용 범위는 11조를 통해서 규율하고요.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2조로 규율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조는 국가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고용노동부 지청 옆에 보면 고용센터가 있잖아요. 고용센터가 보시면 직업 상담해 주시는 직업 상담사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공무원이냐 관청에서 근무하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다 공무원인 건 아니거든요. 국가와 직접 사업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꽤 이슈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도 관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있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국가 지자체가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기법 준수해야지. 돈도 많잖아요. 그렇죠? 12조는 그냥 따지지 말고 다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12조 먼저 보시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말이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에 반해 11조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를 따져요. 뭘 따지냐? 근로자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면 근기법 다 지켜 이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4명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근기법을 적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특별한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같이 사는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너무 가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국가가 개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집에서 일을 하는 가사 사용인. 파출부, 가정부 이런 분들한테도 근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가사 사용인들은요, 근로시간의 구분 자체가 구별 자체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게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 입주형 이제 가사 도우미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차려준 다음에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이제 뭐 과일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같이 깎아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TV를 본다고 치자고요. 같이 밥 먹은 시간은 근로 시간이냐? 같이 과일 먹으면 TV 보는 시간은 근로 시간이냐? 애매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11조에서 세수로 구별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11조 1항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5인 이상이 전면 적용 사업장이고요. 그 다음 동거의 친족만 가사 사용인 여기는 적용 제외 사업장이에요. 자, 그럼 4인이야 어떠냐? 일부 적용 사업장입니다. 객관식 시험에 꽤 자주 나오죠. 다음 중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뭐 규정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5인 이상과 4인 이하는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매일매일 5명을 써요. 혹은 매일매일 4명을 써요. 이러면 깔끔하지. 근데 어떨 때는 일용직들 예를 들어 어떨 때는 6명을 썼다가 4명을 썼다가 3명을 썼다가 10명을 썼다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조금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인 이상 4인 이하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건 시행령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일부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의 일부 적용이라면서요. 어떤 게 적용되고 어떤 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나눠봐야 되겠지. 이게 어디 있냐? 이것도 시행령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 아무튼 시행령을 통해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1조 1항 단서. 다만 동거하는 죄송합니다. 11조 2항 상시 4명의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조금 써도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뭐 조문 특강에서 따로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 3항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시행령 7조의 2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더라. 조문 특강에서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은 게 13조 보호 출석의 의무, 그 다음에 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이게 이제 총칙에 남은 건데요. 13조는 별거 아니에요. 보호 출석의 의무, 장관이나 노동위원회나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면 보고 출석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4조의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근로자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죠? 알면 안 당할 걸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해가지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럼 뭘 비치할 거냐? 별거 아니에요. 근기법 시행령의 요지라든가 취업규칙, 기숙사 규정 이런 것들을 사업장 내에 이제 게시 비치해가지고 널리 알려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기법 총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총칙을 통해서 누가 보호를 받는가, 누가 준수를 해야 되는가. 이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관계에서 기본 원칙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한 3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쓰는 거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쓰는 회사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왜냐? 인격체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기본 원칙으로서 6조부터 10조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모두 다 적용해주면 좋은데 구체적인 보호 내용들은 모두가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니 적용 범위를 11조, 12조를 통해서 두고 있었고요. 그 다음 13조, 14조를 통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뭐 보호 출석 의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알아야 안 당하니까 게시 비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13조, 14조를 통해서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근기법 총칙이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을 규율하는 2장 근로계약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계약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한 건 3군데예요. 근로계약이 시작될 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끝날 때. 근데 내용의 부분이 아무래도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뒤에 뭐 3장, 4장, 5장 해가지고 따로 빼는 거고 2장에서는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을 규율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시작이고 어디까지가 끝이냐? 우리가 조문수를 보게 되면 2장 근로계약이 15조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끝나는 게 42조에 끝나요. 그래가지고 15조부터 42조까지가 2장 근로계약인데요. 시작 파트를 기울하는 건 15조부터 22조까지고요. 끝을 기울하는 게 23조부터 42조까지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근로계약 15조 가보시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5조부터 22조까지는 근로계약을 시작할 때 보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식의 보호가 필요하겠어요?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크게 나눠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위 의무라고 하죠. 작위 의무. 이거는 해야 해. 이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 하잖아요. 작위, 부작위. 해가지고 보호 내용 크게 두 가지겠지.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거 해줘. 사용자에게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게 있을 거고,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부작위 의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작위 의무의 대표적인 예가 17조에 있어요. 제목 보시면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 체결할 땐 근로조건을 명시해줘. 이런 의무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작위 의무 대표적으로 20조 위약리정의 금지, 근로계약 체결할 땐 이런 건 하지 마 라고 하는 부작위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할 때 어떤 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기법은 어떻습니까? 최저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정신이 이거죠. 너네 마음대로 계약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해줘야지. 이게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규의 기본 정신이라고요. 그 너무 당연한 걸 그냥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1항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최저 기준이니까 그 이상 합의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달되게 합의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른바 부분 무효 법리가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의 일부가 법률 위반이면 계약의 전부가 무효인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계약의 일부가 법률 위반일 때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일부 무효 되는 건데, 우리는 일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합의한 내용에 뭔가 조금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 무효 이래버리면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에 맞지가 않아요. 근로자 보호의 정신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무효 원칙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밑으로는 합의해봐야 무효야 이거죠. 이걸 우리는 강행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무효가 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그 합의는 없는 게 되냐? 그게 아니라 무효가 된 부분을 이 법률의 내용이 메꿔줘요. 그게 2항에 있죠. 1항에 따라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걸 우리는 보충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행적, 보충적 효력. 이게 사실은 근기법의 기본 취지라든가 체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것을 15조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16조 가보시면 이건 사실상 삭제된 조항이에요. 안 봐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IMF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뭔지도 모르던 그 시절, 한참 경기 좋던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한참 일어나던 그 시절, 그때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그때 입법자들은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정해가지고 이제 강제 근로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예인들 장기 계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근로관계에서 있을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은 생각하면 사실 좀 다르죠. 왜냐? 지금은 오히려 고용불안, 비정규직 이런 게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시절에 있던 조항이고요. 지금은 사실상 삭제된 규정이다. 효력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16조 안 봐도 돼요. 자, 17조 근로조건의 명시가 있어요. 그래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말 그대로 그냥 명시 의무예요. 어떻게 명시하라 말이 없어. 근데 2항은 서면 명시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17조 1항을 통해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임금이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알아서 챙겨줄게. 이런 거 안 돼요. 얼마인지 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말을 해주든 서면으로 교부해주든 뭘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17조 2항을 통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실 때 17조 1항에 있는 내용이 2항이 왜 또 나오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1항이 더 큰 범위고 그 안에서 2항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겹쳐요. 그래서 1항의 내용 중에 특히 중요한 거. 그래서 1항에 있는 거는 말로 해주든 문자 메시지로 해주든 뭐 이메일로 주든 서류를 주든 명시해줘야 되는 거. 2항에 있는 건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는 거. 이런 게 2항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의무라 그래요. 사회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시행령을 통해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긴 있는데 그 정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제 그 기준에서 근로계약서 꼭 이제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사인하고 막 이렇게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용어긴 한데 근데 우리는 그 사회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 명시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계약서를 써가지고 서로가 사인하고 이럴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17조 2항에 있는 것들은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줘야 돼요. 거기에 뭐 사인이 들어가고 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면 돼. 근데 이런 식의 명시 의무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실무상 보통 명시 의무를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이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틀린 말도 아니긴 하고 사실은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17조를 통해서 명시 의무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17조 1항을 통해서 큰 명시 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런 거예요. 1항을 보시면 서면으로 하는 말이 없어요. 자, 읽어보시면 17조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명시해라 말이 없죠. 뭐 교부해라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해주든 뭐하든 해주면 돼. 그럼 뭐를 명시할 것이냐? 근로계약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이 휴일은 주휴를 말하는 거, 뭐 주휴라든가 공휴일 이런 것들인데 휴일. 그 다음에 연차휴가, 기타 대통령에 있는 거. 시행령에 뭐가 있냐면 뭐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뭐 취업 규칙의 뭐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게 있어요. 기숙사 규정의 내용도 이런 것들. 이거는 말로 하든 뭐 하든 명시하는 거고 2항 가보시면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1호의 임금 중에서 구계지. 그다음 2호부터 4호 이런 것들은 워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들은 그냥 명시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명시하고 물론 이제 가로 안에 보시게 되면은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도 가능해요. 아무튼 서면으로 명시해서 아예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대신 이제 변경할 때까지 무조건 교부해라 이건 좀 뭐하기 때문에 변경할 때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8조는 무엇이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그래가지고 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 정도에 맞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주 40시간 근무한 사람이 월급이 300이면 1주 20일 근무하면 어떻습니까? 150원 줘야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율대로 잡아주어라. 그게 1항, 2항 내용이에요. 1항,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최소한 같은 일을 하면 일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급여는 같이 가야죠. 물론 이제 성과가 다를 수 있어서 성과급은 달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급여는 비율대로 가야지. 그 얘기입니다. 뭐 이항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요. 3항을 가보시면 4주 동안 평균 해가지고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1주 15시간도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들을 많이 하니까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1주 15시간 미만이라는 건 하루에 뭐 2시간 반 이 정도 근무한다는 건데 뭐 하루에 2시간 이런 식으로 일을 너무 조금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단시간도 이런 단시간이 없지. 그래서 이런 식의 초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우리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보통 우리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의 내용 중에 좀 더 뺄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4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뭐 자세한 내용들은 시행령에 있습니다만 조금은 결은 다른데 너무 조금 일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좀 빼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뭘 뺄 거냐? 여기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휴일 줄 필요 없다.
가장 크게는 주휴가 문제일 건데 가장 크게는 줄 필요 없다. 연차휴가 60조에 있는 거 그것도 줄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좀 더 있어요.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도 줄 필요 없다. 그다음 기간제법에서는 우리가 비정규직 그 사용 기간 2년 제한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많이 아시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2년 넘으면 정규직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화가 안 돼요. 그런 게 또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가 좀 배제가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19조에서는 근로조건의 위반이 나오는데요. 19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